제 책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 얘기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 책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제가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혹시 유튜브를 보신 분이 있다면 그 닥터 프렌즈라는 그 유튜버에 제가 출연을 했거든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좀 정확하게 대답을 할까 하다가 인공지능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의 고통이 연결되었다고 생각해? 연결됐대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거 봐서는 인공지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답이 돌아와서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고통이 단지 파편화되고 나만의 것으로 상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혹시 알게 되면 고통의 총량이 줄어들 수도 있을까? 저는 내과 의사거든요. 의사로서 어쨌든 사람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하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해봤는데 역시 우리 뛰어난 인공지능이 제 질문하는 의도의 마음을 읽고 이제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셔서 만약에 아니라고 뭐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바꿔야 되나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제 책을 읽었나 얘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챗 GPT 플러스가 아니잖아요. 2021년까지밖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 책을 읽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할 말은 아마 얘보다는 대답을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과 의사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고 이 책은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이 책 표지를 포함해서 이제 왜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책의 제목은 우리 출판사 대표님께서 지어주셨어요. 너무 잘 지어주셨죠. 책을 끝까지 읽은 제 첫 번째 독자시기도 하니까요. 네, 그럼에도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 제목의 진가를 진짜로 느끼고 있는 건 요새 책이 나온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읽어봐 주신 분들이 내 고통이나 그 나의 문제들을 좀 빗대어서 비추어 봐서 이 고통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조금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공명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세상에 많잖아요. 유튜브 찾아봐도 많고. 근데 나와 너의 얘기가 마주쳐서 뭔가 공명이 일어나는 순간이 전 의미 있다고 느끼거든요.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저는 이 책에서 의도한 바가 그거다. 오늘 의도하고 싶은 것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만나서 울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에피소드 몇 개를 얘기할 텐데, 제가 인류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인류학이 뭔지도 잠깐 제가 인류학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의류학이냐고 하셔서 옷이냐고 그러셔가지고, 옷을 좀 제가 잘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두 번째는 아니라고 잘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이제 설명할 말이 좀 애매한 거예요. 인류학은 인간학입니다. 인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연구하려는 학문이고 굉장히 방대합니다. 인간이 왜 이딴 생각을 하는지, 왜 모여서 함께 사는지, 어떤 사회를 이루는지, 왜 규칙을 만드는지, 어떻게 행위하고 실천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서 굉장히 방대합니다. 특별히 제가 연구했던 의료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인간이 왜 그러는지. 정치를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고 경제를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의료라고 하는 것도 메디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습속이거든요. 의료를 통해서도 인간을 들여다보자. 이게 의료인류학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인간이 왜 그러는지가 설명 가능해지는 지점이 있겠다. 이런 상상력이 조금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면, 예. 제가 제 책에서 다 읽고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이거 아마 저보다 제 책의 독자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저보다 뛰어난 통찰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긴장하면서 왔습니다. 제 책의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드리면, 제가 인류학을 하게 된 배경 안에는 이제 제가 외국인 노동자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공중보건 의사로 군대 대신에 근무했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어서 혹은 뭐 이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거기 간 게 아니라
군대 때문에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제 책을 보시면 제가 성격이 참 그 온유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나오잖아요. 승진된 장면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가감 없이 잘 썼다 이런 분들 계시고요. 굉장히 인간적이구나 이런 게 마음에 들었다 이런 분들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만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 병원이라는 곳에 처음 갔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도 했는데 일단 여기가 로딩이 엄청 센 곳이기는 해요. 공중보건 의사로 군대 대신에 가는 공중보건 의사로 가면 제 친구들 충남이나 이제 이런 그 충북 같은 데 가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이게 의사의 삶 중에서 거의 물론 지역사회봉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지만 상대적으로 널널해요. 그래서 이제 낮에 환자들 좀 보고 밤에는 이제 프로게이머로 변신하고 주말에는 골퍼가 되시고 이런 분들이 제 친구 중에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나름 열심히 빡세게 세브란스에서 내과 트레이닝 받고 이제 좀 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공중보건의를 지원했다가 이 병원이 걸린 거죠. 여기는 하루에 환자가 많으면 100명, 적으면 40명 이렇게 보는 특히 외국인 환자들이 막 그렇게 오거든요. 말도 안 통하고 약간 저는 그래서 이게 더 빡세다 라는 생각으로 거기를 버텨야 되는 정황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 조금 힘들었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10개국에서 환자들이 오셨는데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그리고 조선족 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는데 영어는 제가 의사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영어를 좀 하겠지라는 그런 오해거든요. 잘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근데 저는 아니라서 제 영어의 실존을 깨닫고 제가 한 3일 정도 진료를 해보고 나서 영어 학원을 등록했어요. 새벽에. 회화를 해야 되겠다. 한 1년 정도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진료실 회화가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언어가 통하는데도 안 통하는 분들이 조선족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왜냐면 가리봉동 위치 자체가 옛날 영화 범죄도시 찍었던 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조선족 분들이 굉장히 많은 타운이 있어요. 거기 차이나타운처럼. 근데 오시면은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의사가 묻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한 7군데를 확 쏟아내요. 어디가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캐온다는 표현은 저 여기서 처음 배웠습니다. 캐온다는 쑤신다는 뜻이고요. 말찌다는 표현은 뻐근하다는 뜻입니다. 왈랑왈랑하다는 거는 두근두근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배워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라 이렇게 헤매다가 근데 이렇게 그런 언어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8가지, 7가지 증상을 한 번에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입장은 바꿔보시죠. 의사가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환자가 딱 들어와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했는데 저게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잘못 들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숨을 가다듬고 다시 물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다고요? 라고 묻는 방법이 있고 한 번째만 세 번째는 화를 낸다. 지금 장난하시나요? 나랑 이렇게 화를 내는 방법도 있고 4번은 포기한다. 근처에 종합검진센터로 보내드린다. 그리고 5번 최선을 다해서 과잉진료한다. 원하는 거 다 해줄. 어떤 거 하시나요? 2번. 2번. 그렇죠. 인격이 되신 분들이 2번을 고르시더라고요. 저는 인격이 덜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몇 번 이렇게 오시니까 저는 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 이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게다가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러니까 저희 병원이 무료 병원이다 보니까 원하는 게 너무 많으신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근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하나같이 그러시니까. 8군데씩 아프다는 걸 얘기하면 의사는 기본적으로 현대의학은 증상을 들으면 그 중에 몇 개를 재조합을 해서 그게 어떤 장기의 문제로 좁혀 들어가는 어떤 의학적 추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장기의 문제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진단 및 치료가 나오는 그런 정황인데 저렇게 8군데가 아프시면 온갖 장기가 소환되잖아요.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왜냐면 100명씩 오시면 환자 한 3분 봐도 막 뒤에서 밀리고 이러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의 의학적 진단을 내려줘야 되고 그냥 검진처럼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심각한 분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화가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건 한번 왜 그러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제가 알고 저한테 의사로서는 후배가 되고 인류학자로서는 선배가 되는 친구가 저한테 한번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밥 먹자고 왔지만 실제로는 저희 병원에서 인류학적 현지 조사를 하려고 왔던 거였어요. 저는 몰랐죠. 그런 내용들을. 밥 먹고 얘기하다가 제 고민을 그냥 토로했어요. 아, 조선족들 진료하는데 너무 중국 동포들 진료하는 게 너무 힘들다. 왜냐면 이런 이유로. 했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듣다가 이게 힘들겠어요 형 이러다가 저한테 논문을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보통 논문을 받으면 읽나요? 안 읽잖아. 보통 이렇게 어디다 넣거나 이제 버리거나 뭐 이렇게 어디 뭐 뚜껑 같은 걸로 쓰거나 컵라면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걸 읽은 거죠. 그 친구 논문도 아닌데 이게 여기서부터가 뭔가 이상해지는 시작의 발단이었어요. 그때 이걸 안 읽었어야 되는 건데 읽어가지고 이 논문은 아서 클라인만이라고 하는 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의사가 그 문화혁명, 중국의 문화혁명이 1966년부터 76년까지 있었어요. 뭔지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이후를 겪고 난 중국 사회에서 어떤 특정 증상이나 진단명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해 놓은 논문이었던 거죠. 그걸 받아서 나한테 왔던 그 친구가 썼던 논문에서 인용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조선족들은 신체화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호소한다. 이게 아서 클라인만의 논문에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당시 말로는 유라세니아, 신경쇠약이라고 하고 요새 말로는 신체화, 소마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마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서점 리스본에 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컬처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독재가가 그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혁명의 방향을 성취하기 위해 정말 약간 비상식적인 동원 명령을 내려요. 어디 이 도시에서 책을 읽으면서 교사로 지내는 어떤 사람한테 자, 인민의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저 태백산 어디 산골로 가서 산간을 개간해. 이게 인민의 명령이야 하고 동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상식적이죠. 자기 삶의 터전이나 자기 가족이나 이런 걸 다 뽑아내서 딴 데로 보내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여기에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 비상식적인 동원에 이 상산하향운동이라고 하는데 쉽게 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그냥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 이거 두렵고 무섭고 나 저기 내 생활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걸 갑자기 하는 거 나 못해. 무서워서 못해. 이렇게 말하면 인민의 혁명에 어울리지 않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사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불안하거나 두렵다거나 이렇게 내 마음의 표현을 얘기했다가는 사회적 낙인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아프다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마음의 어떤 언어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몸의 증상, 몸이 배가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이래서 난 못 가라는 말들이 내뱉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당시 말로는 신경쇠약이었고 요새 말로는 신체화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를 몸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증상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1966년부터 76년에 20대, 30대였던 조선족 동포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은 그 중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더 차별받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들도 똑같이 이런 상황들을 겪었을 텐데 이들이 약 40년이 지나서 저희 우리나라에 방문 취업제가 열려서 조선족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07년이에요. 40년 뒤에 일로 온 거죠. 이주 노동이라고 하는 데로 온 거예요. 전혀 다른 내가 알던 직업과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틈으로 들어와서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서 일을 시작한 거죠. 비슷하잖아요. 40년 전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랑 비슷할 수 있겠다. 우리가 동포라고 환대해 주길 기대했으나 우리가 조선족 동포를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로 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이걸 이해했다면 받아들이는 이 상황의 트라우마가 40년 전 그때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서 원치 아니하는 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과 해야 하는 그 트라우마가 지금 혹시 재현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8가지 증상을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진짜 증상이 아니라
신체화와 연관된 사실은 자기 마음의 문제들을 몸의 증상으로 토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제 정신과 친구하고 상의를 해서 약을 한번 투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모두에게 효과가 났던 건 아니지만 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의 환자에게서는 말도 안 되게 거짓말처럼 8가지 증상이 한 2가지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 제가 보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화가 내고 하고 승질 났던 거는 저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지해서 이들의 문화적, 사회적 백그라운드 하나도 모르고 문화혁명과 연관된 어떤 신체화 같은 문제들이 이 뒤에 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화가 났던 거죠. 제가 무지하고 무식하면 공부하는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류학을 공부하게 된 동력이 됐던 거죠. 전 알면 그걸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모르면 공부부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했던 결심들이 이제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인 거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게 제가 그 과학 귀편이라고 하는 잡지에 썼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걸 여기다가 썼다가 이 잡지를 출판사의 에디터들이 보시더라고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그때 타 출판사의 에디터셨는데 저한테 연락을 해오셔서 책을 쓰자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이게 무슨 고민을 많았어요. 책을 쓰는 것 자체에도. 왜냐하면 책을 쓰면 이걸 제한테 왔다 갔던 사람들이 환자들이 이걸 원할까?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대상화하는 건 아닐까? 고민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낡은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낡았다는 것은 신영철 작가가 표현했지만 극복되었다는 뜻이고요. 저는 극복되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질문을 넘어갔냐 하면 누구에게나 마이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자들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다는 대답으로 이 질문을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써보게 된 게 이 모든 시작에 초입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해요? 뒤에 시간으로 조정했어요. 네, 너무 길지 않게 왜 농담을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주로 농담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통을 들을 수 있는가? 제가 20년 정도 사용한 제 청진기입니다. 네, 실물이고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녀에겐 남편이 없었다. 가족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잔인한 폭력, 빈곤, 마약, 10대 임신, 그리고 잇따라 일어나 정신이 멍하게 만드는 위기들로 가득한 세상.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염식을 권하고 혈압 관리에 대해 충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녀를 죽이고 있는 것은 세상이지 병이 아니다. 그녀의 몸은 그녀가 사는 세상의 산물이다. 환경과 자원 부족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며 더 많이 소비하고 돈을 많이 벌라는 잔인한 메시지가 남긴 유물이다. 자신이 사는 세상의 극한에서 이 말을 듣고도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은 그녀에게 불가능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의술이라기보다 사회혁명이다. 일리스 내러티브라는 책에서 레노 라이트라는 내과 의사가 썼던 내용을 제가 옮긴 거예요. 의학, 외연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의학은 실제로 인간을 제대로 치료하는 의학이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인류학에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제 책이 연결된 고통이잖아요. 고통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느냐. 사실 제가 이걸 제 한 2시간짜리 강의를 30분에 압축하는 중이에요. 그냥 30분에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즐거운 얘기만 하기도 바쁜 세상에 왜 고통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유발 하라리가 했던 인터뷰를 인용합니다. 고통받는 것만 리얼이다. 실제한다.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허위에 복무하지 않으려면 허구에 봉사하지 않으면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는 어떻게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고통받는 것은 진짜다라는 대답을 남겼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불타내린다고 해서 제우스가 고통을 느끼진 않고 은행이 파산한다고 해서 은행이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지만 병사가 전투에서 총을 맞거나 주식시장 버블이 꺼져 이 중에 계실 수도 있죠. 이걸 읽다 말까 했어요 제가.
재산을 잃게 되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실제 하는 것만 고통을 느끼기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허구가 아닌 실제에 봉사하도록 하려면 그 가치 판단의 근거가 고통이다 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질적인 얘기를 정말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면 그건 고통받는 주체들에 관한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왜 우리는 서로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 인간이라면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이 시대가 마지막 인간의 세대일 수 있겠다는 논의가 지질학자들로부터 출발합니다. 홍적세를 지나서 지금 인류세로 결론이 났죠. 인간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환경담론과 기후위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김홍준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 인간임을 부끄러워하는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 세대다. 위기가 눈앞에 닥친 걸 수도 있겠다. 그때 우리가 인간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포함합니다. 수잔 손택이 썼던 책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느낀다면 너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만약 타인의 고통을 감각한다면 비로소 네가 인간이라는 뜻이다. 인간이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럼 우리가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말을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겠죠. 프리모 레비가 했던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다른 환경에서 출발했을 때조차 우리가 고통의 경감 혹은 해소라고 하는 이 기묘한 의무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상하지만 아름답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거죠. 고통을 줄이고자 한다는 것에. 김홍준 교수의 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명하는 체험 속에서 사회라는 것을 간신히 기획하고 계약하는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공동체의 부재나 결손과 진실하게 대면하면서 이 우리의 본질인 고통과 맞서고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고통을 감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희망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통을 고뇌하는 고통을 함께 얘기하고 고민하고 모색하는 그런 공통 공간이 바로 여기 같은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기 리스폰 사장님 저 리스펙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제 책 얘기를 잠깐 들어가 볼게요. 챕터 5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왔던 환자예요. 46세 남자였고 태국 출신의 권장한 이분이 와서 이제 되지 않은 한국말에다 영어를 섞어가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정형외과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최소한 세 가지를 저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꼭 해결하고 싶다는 말을 저한테 전달한 거죠. 두 번째는 변비가 있답니다. 이건 되게 민망했어요. 원래 채소를 좋아하는데 한국에 와서 먹는 채소는 다 간이 세서 못 먹겠다. 섬유질이 부족하니까 파이버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변비약을 제가 처방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제일 긴장했던 대목이에요. 실신이라는 것은 신콥이라고 하는 거는 에로시라고 해서 의식 소실을 동반합니다. 의식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몇 초든 1분이든 몇 분이든 간에 이건 위험해요. 어느 상황에서 실신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도로 한복판에서 그럴 수도 있고 건설 현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 긴장하게 만드는 장면인데 그래서 언제 실신하느냐 제 책 읽으셨으니까 아마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똥 누다가도 쓰러진다고 그러고 되게 민망했어요. 실제 더럽다고 솔직하게 말해준 거죠. 그리고 일하다가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검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죠. 이분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노말 심장과 이 문제 있는 심장이 다르죠? 왜냐면 이 두께가 다릅니다. 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이 길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류가 이렇게 올라가서 대동맥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잘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게 못 나가면 마치 레슬링에서 초크 걸린 것처럼 피가 안 가니까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브레인은 피가 몇 초만 안 가도 바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 사람의 원인은 이거였던 거예요. 네. 설명이 잘 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실제 이 사람의 제가 했던 초음파 기록이에요. 이렇게 이 환자 기록은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께가 요 밑에 있는 요 두께에 비해서 거의 몇 배나 두껍죠. 이 환자는 저게 일로 나가는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이렇게 있다는 문제를 알아냈는데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제가 진단을 기획하고 신경과 검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냈고 처음엔 정형외과에서 요통을 받고 저는 변비약을 처방했고 이 환자가 그리고 저한테 검사하러 왔다가 갑자기 콜 받고 돌아가잖아요. 왜냐면 이분이 미등록 이중인 상태셨기 때문에 어쨌든 저한테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삿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이거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드는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가서 한번 또 들다가 진짜로 실신을 또 해요. 그리고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이 가볍게 생겨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경외과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퇴원해서 저한테 다시 온 거죠. 그때 제가 이 초음파를 봤고요. 처음에부터 시작해서 변비, 요통, 그 신경과 신경외과 다 보는 사람들마다 다 봤지만 누구 하나 완벽하게 완전히 틀린 진료를 하지 않았지만 어느 하나 정확하고 딱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완벽한 진료를 해낼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분의 심장은 이주노동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고통받았다는 것으로 저는 제 책에 씁니다. 이 사람이 무거운 걸 드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심장의 이 문제는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 변비 같은 상황에서 힘주는 거, 혹은 이 사람이 요통 때문에 이제 코어 근육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열심히 이행을 해요. 코어 근육을 사용하면 이제 항문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똥 눌 때 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걸 발살바 매뉴버라고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복압이 확 올라가면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피가 확 죽어요. 그러면 나가는 피가 부족한데 들어가는 피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주노동이라고 하는 문맥하에서 오줌을 누워 자주 가면 안 되니까 물을 적게 먹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기여합니다. 자기 삶에 자기가 실신으로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내 삶에 하나하나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파악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좀 집중된 시선이 필요하죠. 끈질기게 응시해야 되는 눈이 필요해요. 의사의 시선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사회 안정만 차원에서 여러 주변에서 이런 걸 봐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돌봄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예요. 사회에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회가 돌봄의 시선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돌보려고 하는 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기 끝에서 제가 좀 드려요. 이 사람이 5명의 의료진을 거쳐갔지만 한 번에 진단받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에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기도 해요. 만약에 이런 분이 또 온다면 이번에는 한 번에 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다 한다고? 좀 나아졌겠죠 그때보다야. 근데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지점에 대한 이해가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해들이 더 높아지는 게 필요한데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돌볼 거냐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게 바로 집중력이고 이 고통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책에 나오는 얘기들을 바라보면 질병이 복수의 형태로 존재할 때 가장 실질적인 것은 환자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돌봄의 부재다 이런 말을 해요.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 이 시대에 고통받는 모성에 또 한 가지 의무를 추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일 적확한 예가 이거밖에 없어서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 아이가 원하는 것만 해주지 않죠. 원해야 하는 것과 당장 원할 수 없는 것까지 보게 된다는 거죠.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게 누구의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이 제도로 가져가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 모든 것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마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기서 돌봄의 사회적 논의는 왜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해요. 왜 중요할까요?
아마 답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답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으로 답을 드리게 됐네요. 돌봄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는 서점 리스본에 오시는 분들은 다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돌봄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모두가 받아요. 혹시 답이 이렇게 한 번에 나와보면 수준이 정말 높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답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돌봄 모두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돌봄의 역학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왜냐면 우리가 당장 아이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노모를 모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다 돌봄받아야 되는, 왜 우리가 돌봄의 역학에 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할지, 왜 우리가 다 그런 존재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논의하기로는 이렇습니다. 20살까지 돌봄을 받으셔야 됐었잖아요. 맞지 않나요? 최소한 경제적 여력이 생길 때까지 돌봄 받으셔야 됐던 거였잖아요. 아닌가요? 다른 배경도 있으시겠죠?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도 70세쯤 넘어가시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돌봄이 필요해지겠죠. 사회적 기능의 상실과 신체 기능의 상실이 잇따라오면서 점점 떨어지게 될 거고 성장이 끝난다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 인체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을 90쯤으로 봤을 때 20살까지 자유롭지 않고 65에서 70 이상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하면 90세 중에 한 45년 정도는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45년 정도는 돌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절반은 돌봄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다 자유롭고 다 평등한 것 같지만 이건 절반 정도는 거짓말이란 얘기가 되죠. 서점 리스본에 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 책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읽어보셨더라도 서가에는 꼭 꽂혀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혹시 갖고 계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꽂혀 있어요. 그죠? 네. 이 예언이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의 5장과 6장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하고 5장에서 임마누엘 칸트를 얘기하고 6장에서 존 롤즈를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다 읽으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정의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것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와 평등의 원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롭고 시민사회 구성원의 모두는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발생하죠. 불평등이 만약에 존재해야만 한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하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꽤 괜찮은 세상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지의 장막,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를 얘기하죠. 우리가 수저로 태어날지 금수저로 태어날지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설계하면 괜찮은 세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게 차등의 원칙에 나오는 설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던 질문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합니까? 우리가 모두요? 시민사회의 원칙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면서요. 우리 다 그런 사회를 설계해서 그 설계 위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랑 아기가 동시에 아파요. 엄마가 치료받기가 나을까요? 아기가 치료받는 게 빠를까요? 엄마는 치료가 어렵죠. 왜냐면 아기를 먼저 봐야 되니까. 그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돌보는 사람은, 돌봄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아요. 엄마 자유롭지 않죠.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애인들이 세상에 있죠. 자유롭고 평등한가요? 거짓말이잖아요.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말. 돌봄이 없어요.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 논의 안에 이 세계가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이 사회의 정초 원칙 안에 돌봄의 논의가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부터 또 올라가면 이 책의 정의난 무엇인가의 5장의 임마누엘 칸트까지 더 가야 돼요. 왜냐하면 롤즈의 자유의 논의는 칸티안 노션에서 오거든요. 칸트의 자유는 자율입니다. 오토놈이에요. 내가 무엇을 내 의지로 할 수 있을 때 자유롭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뭘 못하는 사람들의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죠. 이게 이 시민사회를 정초하는 배경이에요. 여기 돌봄이 없어요. 돌봄 논의가 제가 얘기한 진료 현장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필수 불가결한 것들만 진행해도 시간과 여력이 모자란 생의학적 진료 현장에서 생사회적 관점이란 이 돌봄 논의 같은 것들이란 언제나 잉여다. 뭐 그런 것까지 네가 하려고.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언제나 사회적 특성들에 기반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건 약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약이 전에 그 약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고 또 그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의 조건인 것처럼 내 생각에 우리는 때로 더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질문해야 한다. 고통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해서 제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함부로 재단되어 목소리를 잃은 고통이 언제나 나와 당신의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이 글의 목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호환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단 한 사람의 것일지라도 그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의 고통을 해석하고 줄여보고자 하는 그 작은 노력이 언젠가 우리가 돌봄이 필요해지는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을 위한 논의가 될 것이라는 그 단순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데 있겠다. 제가 준비한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30분 동안 했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압축을 했는데 갑자기 확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한 느낌도 좀 들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